이강민의 잡지사 11월 호 9번째 페이지.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출판사 동기이자 2001년, 2003년 카이스트 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카이스트의 한강 이런 느낌인가요? 아, 설마요. 사실은 사실인가요? 네, 근데 문학상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그렇게 뭐 이름은 맞는데 막 그렇게 막 거창한 뭐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상금을 뭐 많이 준다든가 뭐 백일장 느낌 뭐 받으면 뭐 무슨 뭐 어떤 행사를 해준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냥 겸연쩍다. 소소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이발을 또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네, 약간 뭐 조기 축구회 같은 데서라도 잘하면 뭐 야 오늘 골든슈 뭐 골든슈까지 주겠습니까? 오늘 뭐 고기 사 먹을 때 뭐 너는 뭐 더 좋은 부위 먹어라 뭐 이런 거 정도죠. 그 정도. 그 정도 느낌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학상 수상자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곽재식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광무물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요즘 곽재식 작가가 가장 좀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환경안전공학 전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읽거나 이럴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야생동물로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한 논문 같은 거를 읽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멧돼지에 대한 논문을 쭉 읽다가 한 금년 약 한 4월경부터 마음속에 약간 치밀었던 그런 궁금증인데요. 우리나라 멧돼지와 우리나라 집돼지 그중에서도 이제 재래 품종의 돼지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같은 돼지인데. 우리나라 이제 농가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돼지들은 주로 이제 덴마크라든가 아니면 영국에서 들여온 그런 품종을 기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품종이 더 잘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예로부터 기르던 재래 돼지 품종이라는 걸 찾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재래돼지 품종을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유전자 검사라든가 뭐 품종 뭐 계통에 대한 검사 같은 걸 많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알아보면 대체로 중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래돼지라는 거는 멧돼지하고 우리가 키우는 집돼지하고 생물학적으로 종이 다른 종으로 구분하지를 않거든요. 보통 우리 뭐 예전에 저기 뭐죠 근대하고 비트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좀 나왔었죠. 근대하고 비트가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로서는 서로 다른 품종으로 보기는 하는데 근대하고 비트가 생물학적으로는 하나의 종입니다. 품종이 그렇게 갈라졌을 뿐이지. 마치 뭐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개가 뭐 진돗개도 있고 무슨 뭐 그레이하운드도 있고 요크셔 테리어도 있고 되게 좀 다르게 생긴 품종들이 있지만 다 같이 개라는 하나의 종인 것처럼. 그래서 멧돼지와 집돼지도 종으로는 종이다. 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거기서 구분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한국의 재래돼지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멧돼지를 붙잡아가지고 그걸 길들인 게 한국의 재래돼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가 또 반대로 들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연구 결과 지금 중론은 한국의 멧돼지를 붙잡은 게 한국의 재래돼지가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 밖에 사는 애를 데려온 게 아니다? 그럼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주로 한반도 북부에 뭐 만주, 뭐 시베리아 내지는 중국 북부 이런 지역에 있던 어떤 멧돼지 품종 중에 괜찮은 거를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정도 고구려 시대의 초기 뭐 이럴 때 요거를 이게 돼지가 되게 잘 자라나고 좋네 라고 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잘 자리 잡아가지고 그 후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뿌리 내린 게 우리의 재래돼지 품종이 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느 품종일지 어느 구역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온 돼지가 우리나라의 재래돼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산에 돌아다니는 그 멧돼지는 우리가 농가에서 보는 돼지하고는 이미 2000년 전에 서로 다른 계통으로 분류된 남남인 관계예요. 그 걔네들이 되게 친숙하게 우리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터잡고 있는 애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먹던 거는 걔들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사냥해서 먹으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온 걸까? 궁금하네. 옛날 역사 기록을 보면 중국의 뭐 수서라든가 구당서 같은 이런 역사책을 보면 북부 지방에 살던 종족 중에 말갈족이라는 종족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말갈족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종족인데요. 이 말갈족의 특성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돼지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돼지 가죽으로 입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돼지 가죽. 네, 머리를 되게 닦는 풍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뭔가 되게 좀 멋있고 약간 전사들이 무서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돼지 가죽 옷에 다 가죽 자켓 같은 거 다 입고 있고 뭐 항상 따은 머리로 약간 바이킹 이런 느낌 날 것 같고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연상된다. 그런데 이 말갈족이 고구려가 계속 팽창하면서 말갈족들을 되게 많이 정복해가지고 고구려를 많이 흡수를 했거든요. 예. 고구려의 일부로 고구려 사람들이 말갈족을 되게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말갈족들이 그렇게 돼지를 많이 키우는 민족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예, 몽골족 이런 사람들은 양이나 말 같은 걸 많이 키우잖아요. 예. 말갈족은 돼지인 거예요. 말갈족의 주특기가. 예. 그때 고구려 사람들로부터 말갈족이 돼지 전문가니까 이 돼지 품종이 제일 좋네라고 해서 들여온 게 우리나라의 재래 돼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한국의 독특한 여러 가지 풍습이나 문화 중에 하나로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는 이런 문화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한국의 아주 개성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데 가면 코리안 바베큐, 중국 아니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도 코리안 바베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약간 어떤 특수한 좀 프랜차이즈화하는 그런 가게도 있을 정도로 특유의 문화고 지금 우리 삼겹살에 소주 이러면 어떤 건지 바로 누구나 딱 한국인이라면 떠올릴 수 있는데 혹시 그게 2000년 전 말갈족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을까? 말갈 BBQ다. 근데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더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해 보신 분들은 좀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 내가 확정적으로 논문 쓸 정도가 안 돼가지고 내가 발표는 안 했지만 우리나라의 재래돼지는 이 돼지가 건너온 것 같다라든가 뭐 어떤 경로로 언제 들어왔을 것 같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제가 아직 그런 축산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좀 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증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나름의 뭐 궁금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미리 좀 질문들을 받아서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오늘 뭐 몇 개나 소화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겠으나 근데 하나 제가 질문을 보니까 작년 광문물 때랑 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가요? 작년에는 뭐 흰머리가 왜 나나요? 뭐 판다는 대나무만 먹고 어떻게 사나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뭔가 뭐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좀 딱딱해졌다 그래야 되나 질문부터 일단 제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야죠. 첫 번째 질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인간에게 시간이란 결국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균일하게 나눈 것이고 첫 두 어절부터 쉽지 않군요. 인간에게 시간이란 일단 이 내용도 모르는데 자. 인간에게 시간이란 오케이. 시간이란 결국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균일하게 나눈 것이고 현대에 와서 원자시계 같은 것으로 정밀도를 올린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류가 미래에 우주에 진출해서 공전, 자전은 물론 중력까지 다른 행성에 정착한다면 각자의 시간 단위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심오한 질문. 이분 과학적인 어떤 자질 충분하신 분이고요. 약간 SF 작가로서의 자질도 이분 충분하신 겁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해독이 필요해요. 우리가 미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 중에 시간의 기준 단위로 사용하는 게 초라는 단위입니다. 초라는 단위가 어떻게 나온 단위냐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4시간 걸려요. 24시간. 자전하는. 당연하죠. 그래야지 해가 떠서 해가 지는데 해가 실제로 떠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는데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24등분한 게 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거를 60등분한 게 1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시 60등분한 게 1초거든요. 그래서 1초가 원래부터 거슬려 내려오는 뿌리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를 기준으로 만든 시간 단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의 단위는 전 세계에 누구나 좀 수긍할 만한 단위인 거예요. 시간 1초라는 거는. 지구에 산다면 하루라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 안 하는 지구인들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나는 동굴 속에서만 살면서 나는 하루를 27시간 리듬으로 살겠다. 뭐 그런 사람 뭐 좀 있을 수 가끔 어떻게 희한한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다들 하루를 기준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한 거를 뭐 24가 뭐 12 해서 숫자가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하기 좋으니까 24등분하고 그걸 다시 60등분 했다라고 하면 수긍을 할 만한 단위인 거죠. 지구인 모두가. 사실 여기 다시 한번 좀 약간 리마인드 어떤 되새김질을 해보자면 그래서 이제 미터법이라는 이 단위가 참 아름다운 거죠. 시간의 단위는 이렇게 지구인이라면 모두가 다 수긍을 할 만한 단위가 나왔는데
길이의 단위나 무게의 단위는 무슨 뭐 사람 발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뭐 피트 이딴 게 말이 되느냐. 딴 나라 사람 발 크면 어떡할 건데 더 작으면 어떡하고. 파라오의 팔꿈치까지. 이런 거 말만 해도 역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대신에 예. 길이의 단위도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지구 자체를 기준으로 길이의 단위를 정해보자. 네. 처음에 1m라는 단위를 정할 때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가 나오도록 지구에서 제일 추운 북극에서 제일 더운 적도까지가 10,000킬로미터라는 길이가 나오도록 1m라는 단위를 정한 거죠. 예. 그래서 미터법은 지구인이라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네. 길이의 단위 미터든 뭐 시간의 단위 초든 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일단 말씀하신 건 뭐 조금만 더 들어가죠.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그런데 지구가 완벽하게 항상 20시간 00분 00초에 맞춰서 딱딱 맞춰가지고 돌 리는 없잖아요. 지구가 조금은 빨리 돌 때도 있고 조금은 늦게 돌 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특히 이 바다에 그 대양의 물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에 의해서 파도가 많이 친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 지구가 도는 게 조금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지구가 도는 정도가 0.001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생긴 거긴 하지만 이걸로 정해 놓으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놓을 수는 없어요.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초가 원래 지구가 돌아가는 걸 기준으로 만든 건 맞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해놨냐면 세슘이라는 물질의 원자에서 나오는 빛 중에 제일 빛을 만들기 좋고 빛을 제일 좀 측정하기도 좋은 그 빛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빛을 관찰해가지고 그 빛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정합니다. 빛이라는 건 모든 빛이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엮여가지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현상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전기의 힘과 자기의 힘이 서로 엮여가지고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빛이라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 빛이 그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천천히 하느냐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주파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CBS 라디오의 주파수는 얼마죠? 수도권은 98.1이죠. 98.1 메가헤르츠라는 거는 9,810만 번 1초에 전기와 자기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빛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서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빛은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전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전파도 빛의 일종입니다. 세슘에서 나오는 빛 중에 9,192메가헤르츠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아까 빛이 전기와 자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계속 한다 그러잖아요. 그 빛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현상이 91억 9,263만 1,770번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이 1초입니다. 1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m 정의 그 복잡하게 한 거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거를 이제 1초라고 부르는. 이렇게 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는 어지간해서 잘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해놨습니다. 지금의 미터법에서는 이게 근원이에요.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게 24시간 걸린다 해서 가져온 건데 그거는 이제 숫자를 맞춘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첫 번째 문장의 의미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질문한 거의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아니 우주에 행성이 지구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태양계만 해도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데 한 바퀴 돌아갈 때 24시간보다 더 빨리 걸리는 더 금방 걸리는 그런 행성도 있을 거고 어떤 행성은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 100시간 걸리는 행성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데서 살면 24시간 기준의 지구의 이 시간 체계를 쓰는 거는 좀 불합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하나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이미 대비를 해가지고 미터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미터법의 이 시간 초 기준을 지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슘에서 나오는 빛으로 세는 방법을 이미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지구인의 후손이 우주로 멀리 퍼져 나간다면 세슘만 잘 들고 다니면 어느 행성에서 살든지 간에 정확한 1초를 여전히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어느 행성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초라는 지구인의 이 초라는 단위는 우리가 미터법을 소중히 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 우주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김에 한 발짝만 더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건 어디까지는 만약입니다만 우리가 먼 미래에 외계인을 만난다면 근데 그 외계인이 세력이 되게 만만찮아. 인구 숫자도 한 8, 90억 되고 기술 문명의 수준도 지구인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우리 다 어울려 살게 됐어.
그러면 그 외계인들이 초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걸 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쓰던 게 우리는 행성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뭐 예를 들면 35시간 걸려가지고 우리는 다 전에 다른 단위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개발한 그 초라는 단위에서 나온 그걸로 숫자를 때려 맞춘 세슘이 뭐 이거 어쩌고 이거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항의하겠죠. 네. 딱 봐도 세슘이 91억 9,263만 1,77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세슘에서 나온 빛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 전기와 자기의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되게 임의적이잖아요. 숫자가 그렇지. 91억 9,263만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외계인이라면 그 91억 이걸 누가 어떻게 외워? 야 그냥 그러지 말고 아예 100억으로 딱 맞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그러면 1초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 1.09초라고 하는 시간이 1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슘이 91억 9,263만 어쩌고 번이 아니라 100억 번으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우주 공통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1초가 지금 사용하는 1초보다 조금 긴 초를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죠.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기왕의 상상의 나라를 펼친 게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야, 왜 하필 세슘이야? 세슘이 뭐 그렇게 흔한 물질은 아니고 너희 집에 세슘 많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슘은 우리가 지구에서 실험을 하면서 이 초라는 요 정도 단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실험하기 좋은 걸 하나 찾은 게 세슘인 거지. 외계에도 항상 외계 행성에도 세슘이 풍부하고 외계 행성에서 세슘으로 실험하려 했더니 야, 이거 더 귀찮기만 하고 더 짱만 한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세슘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좀 딴 대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시간의 단위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뭘로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소가 우주에 가장 많습니다. 수소에서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빛이 전파가 1420MHz의 빛, 20MHz의 전파가 수소에서는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21cm/파라고 하기도 하고 초미세전이 전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수소에 되게 개성적인 수소에서 나올 수 있는 빛이에요. 이 빛이 14억 2040만 5,752번 역시 전기와 세기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시간이 1초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소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초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14억 2,040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또 외계인들이 야, 숫자 좀 맞춰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수소의 이 1420MHz 전파가 딱 맞춰서 10억 번 이 전기장과 세기장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걸리는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이게 한 0.7초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정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좀 기준 시간의 단위가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발짝만 더 나갈게요. 마지막으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숫자를 맞추면서 뭐 100억으로 시간을 딱 떨어지게 맞추자, 10억으로 시간을 딱 떨어지게 맞추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0까지 끊어가지고 숫자를 딱 떨어지게 맞춘다라는 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외계인은 또 아닐 수 있죠. 사람은 이 10으로 떨어지는 걸 중시하는 이유가 많은 뭐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사람은 손가락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헤아리고 나면 뭔가 깔끔하게 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10으로 떨어지면 뭔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걸 하는데 외계인은 뭐 손가락 13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심슨도 8개. 그러니까 그러면 외계인은 이런 문화가 십진법을 사용하는 10개씩 맞아 떨어지면 딱 떨어진다는 문화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가락 몇 개짜리의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죠? 우리나라 옛날 전설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100년 묵은 여우가 있으면 그 여우는 뭐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101년도 아니고 99년도 아니고 100년이냐? 철저히 편하라고. 이 100이라는 건 이거 이거는 순전히 사람 기준으로 맞아 떨어지는 숫자를 그냥 임의로 찍은 거 아니냐? 여우 기준이 아니에요. 여우는 발가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우는 발가락이 8개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우 기준이라고 하면 오히려 뭐 8년 묵은 여우나 64년 묵은 여우 이런 게 오히려 더 의미가 깊을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의미한가요? 아니요. 그런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에 연연하는 거는 좋은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시간을 잴 때. 뭔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거는 딱 변화하는 건데 전 세계가 아니죠. 전 우주에서 비슷하게 공통으로 쫙 변화하는 거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저기 뭐죠?
지웅배 그 박사. 지루코늄 시간 했을 때 지루코늄, 같은 지시군요. 예. 지루코늄 편 얼마 전이네. 주기율표 지루코늄 편 할 때 우리가 뭐 중성자라는 게 뭐 방사능 물질에서 많이 튀어나오고 뭐 그게 핵 반응할 때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걸 맞으면 뭐 다른 물질이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퀴리의 딸이 그걸 노벨상 받고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중성자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뭐 모두 웬만한 원소에 뭐 수소 정도 빼고는 웬만한 원소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떼내 놓으면 중성자가 분리를 해 놓으면 이 중성자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양성자로 변하거든요. 이때 걸리는 그 시간이 통계적으로 일정합니다. 중성자 2개를 놓고 이렇게 기다리면 대략 한 614초 정도를 기다리면 둘 중에 하나는 양성자로 변화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중성자라는 건 우주 어디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우주 공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중성자의 이 반감기라고 합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14초가 어떤 만만한 측정하기 좋은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시간일 수 있어요. 마침 614초면 우리가 얘기할 때 대충 한 10분 정도 되는 10분 하고 한 14초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쓰기에도 꽤 괜찮은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우리 저기 뭐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이효리 선생님의 Just 10 minutes 이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Just 10 minutes 중성자 변하는 시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14초 차이는 있죠. 이런 식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하고 지구인들끼리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터법을 잘 지킨다는 그 정신만 있다면 굳이 시간의 단위를 바꿀 필요 없다. 우주 먼 곳으로 가서도 우리가 세슘 기준으로 측정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문화적인 뿌리가 전혀 다른 뭐 지구의 뭐 길이를 기준으로 미터법 정해놨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뭐 지구에서는 그렇지. 우리 외계인들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 말은 맞긴 맞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요긴하게 사용할 만한 몇 가지 그런 수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뭐 외계인이랑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21분 하는 거지 않았나요? 이미 21분 넘었고요. 네네네. 자, 두 번째 질문. 스테인리스는 철과 크롬이 들어간 강철 합금인데 자석이 철에는 붙지만 스테인리스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스테인리스가 철 70%에 크롬 30%로 합금한 거라면 자석을 댔을 때 아니 70% 강도 정도로는 붙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너무나 훌륭한 질문. 이분은 화학을 하셔야 돼. 이런 분은. 전유를 하시네. 이분은 화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 뭐 재료과학 같은 걸 하셔야 돼. 이런 의문을 느끼셨다. 실제로 이제 스테인리스 젓가락이나 숟가락에 자석 붙여보면 잘 안 붙거든요. 이분은 이건 밖에 한 10명 있는데 다 막무석처럼 가만히 있는데 작가님만 전유를 하시네. 근데 이거 궁금해할 만한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흥미로워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흔히 집에서 스댕 그릇이라고 하는 거 자석 붙여보면 안 붙거든요. 안 붙지. 분명히 주성분은 철일 텐데. 맞아, 숟가락 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나 안 붙을 수 있느냐. 참 놀라운. 이거에 어떤 관심을 가졌다. 저는 이분은 과학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력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면 자력은 원자 하나마다 갖고 있는 그 자력이 일렬로 잘 모여 있으면 그게 자성 혹은 자력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좀 그냥 쉽게 설명합시다. 시간 많이 걸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재미있기 때문에 또 사실. 그렇지. 하나하나 좀 공들여서. 우리가 전자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자석 이렇게 전자석 어떻게 만드나요? 뭐 선을 이렇게 몇 번 계속 많이 감으면 전자석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실험 좀 하지 않나요? 하죠. 여러 번 선을 많이 감아 놓으면 그게 전자석이 됩니다. 선을 많이 감아 놓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선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면 그 전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 그때 자력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돌아다니면 그때 자력이 생겨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원자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자가 하나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거기에 있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전자 하나도 미약한 자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아주 조그마한 전자석 같은 그런 역할을 원자 하나만 있어도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어폐는 있지만 스핀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자체가 마치 지구가 자전을 하듯이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도는 듯한 그런 성질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도는가라고 하고는 좀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전자가 제자리에서 돈다라고 하지 않고 뭐 스핀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설명할 때 그냥 전자가 돈다 하겠습니다. 전자가 지자리에서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돌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또 약간의 미약한 자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자력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잘 모여 있으면 자석을 갖다 대거나 그 자기 자체가 자력을 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석이 왜 이렇게 드무냐? 그러면 웬만히 전자 갖고 있는 물질은 다 막 자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석이 왜 이렇게 드무냐? 그 전자가 자력을 갖고 있지만 서로 방향이 한 방향으로 쫙 정렬돼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는 뭐 위를 보고 보고 있고 원자 하나는 아래를 보고 있고 원자 하나는 옆쪽을 보고 있고 도는 방향과 이게 서로 반대면 그 미약한 자력들이 서로 다 상쇄돼 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서로 랜덤하게 서로 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서로 자력이 다 모이지 않고 다 상쇄돼가지고 자력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력을 갖는 자석이라는 게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정렬이 돼 있으면 잘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이렇게 줄 맞춰서 서 있으면 기운을 모으고 있어. 자 줄을 딱 서 있어.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만 돌자. 이런 식으로 다 줄을 쫙 맞춰가지고 서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자력이 쫙 모여가지고 일정 정도의 자력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철 같은 금속은 그런 식으로 지기가 쉬워가지고 철은 자석을 갖다 내면 철컥 하고 달라붙죠. 그렇죠. 그리고 자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문지르거나 하면 나중에 자석을 뗀 다음에도 어느 정도 자력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그래서 철은 그렇게 한 줄로 잘 모이기 쉬운 그런 금속입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아주 뜨겁게 철을 계속 막 달궈가지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온도라는 게 별게 아니라 안에 있는 원자, 입자들이 많이 전후좌우로 평균적으로 많이 떨리고 있으면 빠르게 많이 떨리고 있을수록 그게 온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다. 이런 거 말씀드린 기억이 나죠? 철 같은 걸 온도를 많이 올리면 안에 있는 그 철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막 떨리고 있겠죠? 그러면 아까 그 정확하게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자력을 나타내는 그 현상이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좌우로 상하좌우로 흔들리다 보면 이렇게 흐트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은 대부분 온도를 높이면 자력이 안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자력이 있는 물체가 자력을 잃게 되는 그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퀴리 온도라고 합니다. 퀴리 온도. 마리 퀴리인가요?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 이 퀴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업적이 그 부인 퀴리가 개발한 업적들이 대부분인데 요 퀴리 온도는 남편 퀴리 업적입니다. 남편 퀴리. 남편 퀴리 업적으로 유명한 게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퀴리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답입니다. 철을 만들 때 보통 그냥 철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자력의 방향이 정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이 굳어지면서 이 자석이 잘 붙는 철이 만들어지기가 쉬운데 거기에다가 크롬을 섞어가지고 만들다 보면 그 크롬과의 철 원자와의 이 끼어드는 과정에서 이 자력이 맞게 이 정확하게 배열이 유지되는 게 좀 흩어지는 경향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철이 이런 식으로 줄을 못 맡아가지고 좀 흩어진 상태로 줄을 맞추고 있을 때 그 모양을 오스테나이트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과학자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오스테나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철 혹은 뭐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굳힐 때 줄을 잘 못 맞추면 오스테나이트라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강은 이렇게 오스테나이트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겉보기에는 그냥 철인 것 같지만 내부 구조에서 원자들끼리 줄 맞춘 게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석이 안 붙는다라는 거죠. 오스테나이트가 되는 순간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크롬을 섞어가지고 철을 이렇게 굳히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잘 조절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는 계속 자력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뭐 굳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크롬과 철을 섞어가지고 굳히는 거를 시도해서 성공해본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스테인리스 강을 굳히면 그 스테인리스 강은 특별히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스테인리스 강은 그러니까 주방에서 흔히 접하는 스테인리스 강은 오스테나이트가 많은데
이렇게 좀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면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자력적인 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게 가능하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든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주방용품이나 뭐 이런 거 어디에 사용할까요? 어디에 사용할까요? 어디에 사용하죠? 어디에 사용할까요? 어디에 사용하죠? 자력, 전기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주방에서? 네. 아, 뭐지? 이게 바로 인덕션 전용 그릇을 만들 때 이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강을 만듭니다. 인덕션 레인지란 이게 이 자력적인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력이 잘 가해져야지 이 온도가 올라가기 좋거든요.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에 잘 온도가 잘 올라가는 그런 냄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이지만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강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오스테나이트 자력이 잘 안 작용하는 게 아닌 페라이트 자력이 잘 작용하는 걸로 좀 공들여서 만든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작가님, 네. 디렉팅이 왔는데 네. 원고에 있는 4번, 5번, 6번 중에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 저희 3번도 안 했는데요. 3번을 왜 넘어가고 싶은가 알겠습니다. 보네요. 예, 4번 하죠. 4번. 4번 갈까요? 네, 4번 하죠. 알겠습니다. 4번. 그러면 네, 4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4번. 30분이 더 지났네. 4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우리 구독자들의 귀한 질문 하나 더 소화해 보겠습니다. 또 우주로 가나 보네. 흔히 우주를 진공 상태라고 하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우주에 가스라고 표현하는 기체가 가득 차 있는데 왜 진공이라고 하는 건가요? 만약 진공이 아니라면 지구의 대기 순환과 같은 유체의 흐름이 우주에도 존재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죠. 유체의 흐름 이게 유채꽃 축제 나가봤지. 이게 진짜 이게 CBS 저녁 시간대에 이게 웬 말입니까? 진짜 우리 요 바로 전 시간에 무슨 정치 프로그램 하지 않나요? 한판 승부. 네, 한판 승부 끝나고 나서 유체의 흐름 이야기 갑자기 하는 이게 진짜 한판 승부다. 이게 잡지사입니다, 여러분. 예. 이분이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우주가 진공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거의 진공이다라는 뜻으로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진공이 아니다. 우주가 완벽한 진공인 곳은 우주에 정말 별로 드뭅니다. 지간한 대는 지구보다 뭐가 굉장히 희박해서 그렇지. 우주가 진공이다 아니라고 해가지고 우주에 가도 숨 쉴 수 있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우주에 사람이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기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압력이 부족해가지고 풍선 같은 거 우주에 갖다 놓으면 잘못하면 터질 정도로 우주가 정말로 뭐가 희박한 곳인데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조그마한 먼지 부시래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체가 아주 희박하게 지구에서 흘러나온 수소나 산소, 헬륨 이런 것들이 우리 헬륨 표현할 때 기억나시나요? 지구에 있는 헬륨은 가벼워서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돼가지고 헬륨은 지구를 떠나서 점점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그런 식으로 무심코 공원에서 놓친 내가 공원에서 3살 때 들고 가다 놓친 그 헬륨 풍선이 멀리 올라가서 터졌던 그 헬륨 그게 우주로 계속 퍼져나가가지고 우주 널리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우주에는 다 조금씩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이 짐작,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 자, 그러면 이 뒤에 그렇다면 우주에도 그런 게 어느 정도 흐름을 이루고 돌아다닐 수 있는 현상도 있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이십니다. 돌아다니나요? 우주에 있는 그런 그런 희박한 물질들, 아주 희박한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싶은 그런 약간의 헬륨 말고 또 뭐가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소가 많겠죠. 우주에 수소가 제일 흔하다고 했으니까 아주 희박한 수소 이런 게 나름대로 이리저리 물결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흘러다니는 현상이 아주 미약하지만 나타납니다. 패턴을 가지고. 패턴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로 패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패턴이라고 할 만큼 그런 아주 미약하고 약한 그런 게 좀 세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패턴이 눈에 보일 만큼 측정이 될 만큼 좀 세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주에 특히 지구 근처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바로 태양풍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태양풍. 태양이 우리 수소 편할 때 얘기했던가 헬륨 편할 때 이야기했던가 헬륨 편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태양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수소 폭탄의 원리와 유사한 그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뿜고 있는 게 이 태양의 이 열기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런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태양이다라는 그 공간 안에서만 번쩍번쩍 이러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수소폭탄 같은 건데 예. 다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겠네. 바깥으로. 예. 더군다나 태양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자력이라든가 전기의 힘 이런 것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도 그 태양에서 그런 게 막 튀어나옵니다. 예. 그게 태양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손대고 있으면 뭐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예. 기계로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보통 그 태양에서 뿜어내는 그런 잡다한 말하자면 일종의 태양의 부스러기죠. 예. 그런 물질들 중에 뭐가 제일 많은 편이냐라고 하면 수소가 제일 많아요. 수소. 태양 자체가 수소 덩어리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소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태양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떨어져 나와서 튀어나오는 수소들은 대부분 좀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수소가 원래는 수소 원자핵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이렇게 조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수소 원자인데 네. 태양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전자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플러스 전기만 띠고 있는 원자핵만 남아있는 그런 게 태양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태양 주변으로 온 우주로 막 흩어집니다. 이거를 주로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양풍은 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수소가 막 튀어나오는 수소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태양에서 부는 바람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풍이라고 하는 건데 네. 진짜 바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네. 그래봐야 우주는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뭐가 없긴 한데 그래도 기계로는 측정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 태양풍이 가끔 강해질 때가 있어요. 이 태양이 뭐 가만히 일정하게 빛나는 게 아니니까 어떨 땐 좀 강해지고 어떨 땐 좀 약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좀 강한 태양풍이 지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여러 가지 자기적으로 이상한 현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태양풍이 세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전자 제품이나 뭐 아니면 뭐 전기 전력망에 좀 뭐 유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태양풍이 최근에 굉장히 강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강해졌느냐? 지난 한 6월경, 5, 6월경에 그때 태양풍이 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희 이제 목요일 코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로라, 선생님 오로라.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로라. 지금의 선생님 아까 지르코늄에서 살짝 그때 잘못 나왔더니 여기서 다시 등장. 복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태양풍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 질문해 주신 요거의 답변에 예시로 적당한 게 바로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체 같은 것들이 유체의 흐름이다. 그게 이제 태양풍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김새신 거 아닌가요? 오로라가 약간 하이라이트였는데. 아니죠. 이거 지웅배 선생님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좋죠. 복습 겸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지웅배 선생님이 설명 많이 해주시니까 추가로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미래 과학기술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 요즘 좀 개발하고 계시냐면 태양풍이 되게 미약하지만 이렇게 전기를 띈 게 막 오기는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우주에다가 뭐 이렇게 잘 설치를 해놓으면 그 태양풍이 세게 쏟아질 때 그거를 이렇게 딱 들이밀면 태양풍을 받아서 살짝 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주선을 움직이는 그런 힘으로 사용하자라는 구상이 있어요. 이거를 E-sail 그러니까 전기의 힘으로 세일링 한다라고 해서 E-sail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한 전자제품 세일하는 행사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E-sail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우주에 띄우면 어떤 연료나 이런 거를 태우지 않고도 적어도 태양계 안에서는 화성으로 금성으로 막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구상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신기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뭐 추린다고 추렸는데 그 추린 것 중에서도 방송에선 추려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 보내주신 귀한 질문들 또 소화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광무물 1시간 더 있는데 그때는 우리 잡지사 직원들의 궁금했던 질문들을 풀어보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